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댁과 갈등 겪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 2년 끝에 결혼했고 슬아의 딸 2명을 두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도 양가 부모님 도움받은 거 하나 없고 결혼하기로 마음 먹고 나서부터 같이 돈 모았고 그가 모은 것과 합쳐서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시댁에서는 불만도 많았습니다. 저는 예단 이런 거 허례허식이다 생각해서 다 생략하길 원했고 남편도 좋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시댁에서는 싫었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우리 잘 살면 되지 그런 거 꼭 해야 되냐 설득해서 안 하게 된 거였죠. 좀 특이하신 분들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검소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저만 사랑해 줄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것들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는데 뭐 워낙 이리저리 치이고 산 사람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하려는 성향도 강하고 형한테는 형이라고 져주고 동생한테는 동생이라 져주고 뭐 그랬죠.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항상 기 살려주고 싶었어요. 학비 같은 것도 다 본인이 해결했다 하더라고요. 뭐 꼭 부모가 그런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려면 다 똑같이 해야 하는데 형, 동생은 다 해주고 남편만 본인이 해결한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다 잘 되면 모르겠는데 큰아주버님은 결혼 전 사업 실패로 저희 결혼할 때 축의금 한 푼 안 내셨죠. 그러면서도 항상 허세 부리고 뭐 누가 보면 엄청 부자인 줄 알 정도로요. 도련님은 사회초년생인데 취직하자마자 대출 받아서 도박을 했어요. 그거 시어머니가 다 갚아주고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사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습니다. 여튼 문제가 많았어요. 남편이 귀찮은 일하고 동생 돌보고 뭐 그렇게 살았대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바른 사람이 낳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치만 남편도 문제가 있었죠. 너무 효자였어요. 부모님 말이라면 웬만하면 잘 들으려고 하는 편이었고 섭섭한 적은 많았지만 그냥 다 사랑하니까 그러시겠지 생각하고 말았대요. 처음으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자기 뜻대로 한 게 대학 간 거랑 저랑 결혼한다는 거, 예물 안 하겠다는 거, 그 정도로 손에 꼽더라고요. 뭐 다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둘이 잘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업 망한 큰 아주버님, 새로 사업 시작한다고 시어머니가 가족이 돈 좀 모아서 투자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을 때부터 뭔가 찝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의견을 물었고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책 잡히는 것 같고 남편도 곤란해하는 것 같기에 많이는 못 해드리고 2천만 원을 해드렸어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 신용대출 받아서요. 모은 돈 결혼한다고 다 써서 현금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그렇게까지 했으면 고맙다는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돈 드리는 날 시댁에 가서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제가 이번 사업 꼭 대박 나셔서 이자 두둑히 주셔야 돼요. 웃으면서 우스갯소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정색하면서 뭐 사채업자냐면서 어려우니 잘 되면 돌려주지. 그걸 벌써부터 받을 생각을 하냐고 무한 주시는 거예요. 진짜 열받았습니다. 큰형님도 동서 안 떼먹는다 걱정 마. 뭐 이런 식으로 쿠사리 주고요. 진짜 얼굴이 발개져서 남편은 그냥 묵묵히 밥 먹고요.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왜 가만히 있었냐 하니 자기가 나서면 일 커질까봐 가만히 있었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미웠습니다. 도련님은 출퇴근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거리 회사 다녔는데 그게 힘들다고 방 얻어달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아직 철없구나 생각하고 말았는데 또 그걸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큰애는 이제 자리 잡기 바쁘니까 너희가 이번엔 좀 도우라고요. 보증금만요. 그래서 제가 작은 방 하나 구하는데 보증금 정도는 도련님이 대출 받아도 되고 큰 돈 아닐 것 같은데 직접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하니 애가 옛날에 도박한 것 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 금리도 높고 나도 큰애 다 밀어줘서 현금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전화 받고 나서 진짜 멘붕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하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 도와줄 수 있으면 한번 도와줘야지 하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은 뭐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1,000만 원 해드렸어요. 진짜 저희 집에 한 푼 간 적 없고 제가 도와드리려 해도 저희 부모님은 신혼인데 너희 자리 잡는 게 급하지 하면서 돈 열심히 모으라고 해주셨어요. 되려 제가 친정 가면 용돈 주면서 이서방 맛있는 거 해주라고 하시고요. 진짜 그런 세세한 거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도 점점 미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는 잘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큰아주버님 하시는 일이 집까지 담보 잡히고 돈 빌려서 하는 거였는데 또 잘 안 돼서 집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내 식구 어디 가겠습니까? 시댁으로 들어가더군요. 거기까진 괜찮았는데 저한테 조카들 돌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큰애랑 며느리랑 정신없다고. 일하느라 애들 케어할 형편이 못 된다고 좀 돌보래요. 저희도 맞벌이인데. 그래서 진짜 못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허리도 안 좋고 뭐 어쩌고 하시면서 그럼 자주 와서 집안일 좀 도우라고 하기에 그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진짜 저희를 뭐 봉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얼마 뒤에 시댁에서 큰 아주버님한테 집 명의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처음으로 섭섭해했어요. 전에는 셋이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다고요. 그치만 저도 뭐 유산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았고 조금 열받고 서운하긴 했지만 괜히 그런 일로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허리 때문에 시술 받으실 때도 제가 다 간호하고 정말 큰형님 이번 첫날 얼굴 한번 비추고 안 보였어요. 제가 허드렛 일 다 하고 돌봐드렸습니다. 회사에 연차까지 몰아 써가면서요. 제가 정말 그렇게까지 하니까 남편이 조금씩 저한테 미안해했어요. 당신 싫으면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 싫어, 안 할래. 어떻게 그래요? 그냥 참고 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 낳아준 사람들이니까요. 진짜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뛰어다녔어요. 회사, 집, 시댁 다 케어하려니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몸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생신날 못 갔어요. 남편이 혼자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처음으로 대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새애기 엄살 부리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남편이 그 말에 완전 꽂혀서 대들었대요. 그거 듣고 걱정되긴 했는데 너무 후련했죠. 정말 웃긴 게 있었어요. 큰 아주버님 그렇게 돈 없다고 난리치더니 바로 그 집 담보로 차 사고 가게 차리고요. 제가 보기엔 사업에 그냥 소질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아니면 시대를 너무 앞서가거나요. 마지막에 한 게 뭐 혼술 식당 이런 거였는데 서울엔 잘 모르겠는데 지방에 그런 게 잘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 시기상조인데 그런 걸 정말 대박 아이템이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 갔어요. 일본에 그런 게 유행이고 서울에도 점점 유행 타니까 그게 될 줄 알았나 봐요.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뭐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회사 다니는 제가 봐도 별로 가기 싫은데 말 다 한 거죠. 그렇게 결국 그나마 있던 7억짜리 집까지 반토막 내고 시댁 어른들 갈 곳도 없어지자 방 얻어주자고 전화 왔어요. 큰아주버님한테. 남편이 소리 지르더라고요. 왜 안 모시고 사냐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방 얻어주자는 게 말이냐 방구냐 하면서요. 엄청 다투더니 그냥 끊었어요. 그렇게 그 다음날 저녁에 다 모여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린 괜찮다고 하셨어요. 정 안 되면 둘째 집에 가 있어도 되고. 이 말 하자마자 남편이 화냈어요. 뭐 우리는 그냥 의견도 없이 엄마 아버지 형이 하라고 하면 하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달라면 주는 줄 아냐고요. 진짜 평생 참고 살았는데 해도 너무하다고 하면서 악을 쓰면서 우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뭐 나한테 어떻게 해도 참을라 했는데 얘는 무슨 잘못이냐고요. 나랑 결혼해서 괜히 이딴 꼴만 보고 미안해 죽겠다고요. 큰아주버님이 왜 이러냐고 말리려 하니 이제 형이라 부를 필요도 없다고.
어제 요양국까지 생각한다더니 왜 여기 와서는 효자인 척하냐고 하니 내가 언제 그랬냐며 얼굴 뻘개지시더라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벙찌시고요. 그때 해준 돈 집 팔았으니 다 가져오고 엄마 아빠 요양원 보내든 형이 데리고 살든 알아서 해라. 돈 안 보내면 민사소송까지 할 줄 알아라. 그 말 뱉고 저보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다 알면서 모른 척해서 미안하다고요. 많이 힘든 거 알면서도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서 당신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다고요. 많이 울고 서로 위로했습니다. 뭐 그날 이후에 시어머니 전화 오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해도 남편이 전화 뺏어서 뚝 끊어버리고 완전 영 끊으려 하는 줄 알았어요. 빌려준 돈 다 받고 딱 관계 정리하더라고요. 진짜 이래서 착한 사람이 한번 돌아서면 무섭다 싶더군요. 큰아주버님 결국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서 시부모님들 모시고 살고요. 근데 저한테 계속 문자오셔서 못 살겠다고 하소연하세요. 가정부인지 뭔지 모르겠다고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큰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힘드신 점이 많으신가 봐요. 남편이 마음 불편할까봐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받으려고 생각도 못했던 돈 받았으니 그 돈으로 저희 집 근처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제가 자주 들여다볼까 싶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모실 자신은 없고요. 여튼 정말 힘들었던 신혼이었어요. 남편 덕분에 평화를 찾게 되었고 사랑도 확인하게 되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3살의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사내 커플로 만났습니다. 남편보다는 제가 입사가 빨랐기 때문에 선배였죠. 직급도 당연히 높았고요. 일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저는 남편에게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 자주 야근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지내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연애를 했어요. 남편은 자상한 편이었고 제 말은 대부분 다 들어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저보다 직급이 낮아서 그런 부분에 자격지심이 있고 그럼 어쩌나 했는데 그런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결혼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결혼을 하니 그 사람이 변하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그동안 그 말도 안 되는 가면을 어떻게 쓰고 살았는지, 결혼하고 나서는 그동안 자신의 자존심 상했던 걸 풀려고 하는 건지 아주 절 깔아뭉개기 바빴습니다. 어딜 가든지 자기가 더 한 급 위라는 투로 절 후려쳤어요. 결혼 전엔 절 신우로 모시면서 정말 잘해주었기에 완벽하게 속아버린 거죠. 잡은 물고기에 먹이 안 준다는 얘기처럼 결혼하자마자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정말 어찌나 꼴같잖던지요. 그나마도 전 남녀평등이 당연한 집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처음 겪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진짜 분하고 억울했죠. 이런 남편이 어른들이 계신 시댁에 가선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시댁에 가면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절 여편네라고 부르는데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남자를 남편이라고 앞으로 믿고 살아야 할지 정말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한마디에 이혼을 할 수도 없고 부모가 본을 보이는 대로 자식은 닮는 것이 정말인지 시부모님이 하는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판박이처럼 똑같았죠. 예를 들면 시어머님이 뉴스를 보시면서 말을 걸면 아버님이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 아는 것도 없으면서 라고 하십니다. 입 다물고 있으래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와, 진짜 아버님만 아니면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한글을 잘 모르시거든요. 아버님은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보청기를 껴서 그런지 목소리는 기차 한 통 삶아드신 듯 큰 소리로 어머님을 들볶았습니다. 어쩌다 그랬다 싶기도 한데 제가 가르쳐드릴 시간도 의욕도 없어서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한글을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릴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버님 세대에는 그렇다 쳐도 남편 나이에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태도였습니다. 요즘 이런 남자 어디 있습니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런 인간은 유일하더군요. 그래서 두고두고 분해서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전 집에서 설거지나 밥하는 건 직접 못해도 뒷정리는 남편을 꼭 시켰습니다. 당연히 말도 탈도 많았죠. 고분고분하게 할 사람이 아니었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믿고 어떻게든 남편을 정신개조하기 위해 육탄전만 빼고 모든 걸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 미친 거 아니냐고 덤볐는데 제가 극약 처방으로 집을 나가버리자 그 후부터는 조심하는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저를 한 대 때리고 싶었을 건데 그랬다간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으니 꾹 참았을 거예요. 저야 이런 식으로라도 관리해가면서 살면 되었지만 정말 시댁은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며느리 주제에 두 분의 사이를 뭐라 할 수는 없었고 부부가 쌍으로 싸움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이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는 최대한 공손하게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말 피나는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이 어머님께 정신적 학대를 얼마나 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 어머님 때문에 마음도 아팠지만 제 남편의 노후를 보는 것 같아 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어머님과 맛있는 밥을 먹자고 꼬셔서 치킨집으로 갔습니다. 맥주를 한잔하면서 한글 공부를 하실 생각이 없냐고 물었어요. 얘는 이 나이에 뭘 공부하냐. 그냥 생긴 대로 살란다. 제가 옆에 있으면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아버님이 하도 구박을 하셔서 보는 저도 안쓰러워 그래요. 어머님은 맥주가 한 잔 들어가자 조실부모하고 서러웠던 지난날이 생각나시는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며느리라지만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어머니께 몰래 한글을 가르쳐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자신감 가지시라고 전 어머님을 달랬어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될수록 실력은 조금씩 쌓여 예전에 까막눈 소리를 듣던 어머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밥을 먹는데 남편이 회사 일이 힘들다며 엄청 투덜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팀원 중에 여직원이 있는데 성격이 안 맞는지 자꾸 대든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여직원이요. 같은 직장에 다니니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데 저한테 하듯 했다가 진짜 쳐맞지 않는 게 다행일 텐데요. 점점 저도 쌓일 만큼 쌓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전 이놈의 집안을 뜯어 고치겠다고 마음속으로 선언하고 하나씩 일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우선 어머님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님 등산 가시거나 기원에 가실 때 한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행히 남편이나 아버님은 눈치를 못 채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니 처음엔 글자도 모르셔서 고생을 하시던 분이 간단한 단어를 읽고 쓸 줄 아시게 된 겁니다. 정말 이런 게 보람을 느낀다고 하나보다 하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어머님은 표정도 밝아지시고 한결 생활이 나아지게 되었어요. 한편 남편은 처음엔 징징대더니 계속 시켰더니 그래도 개수대에 설거지거리도 넣어놓고 기분 좋으면 청소기도 돌려주곤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 않은 곳에서 터졌습니다. 아버님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받은 선산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하게 되신 겁니다. 마침 제가 법대를 나왔고 어머니와 그것에 관해 얘기를 하게 되었죠. 당시 작은 아버님이 선산 일부의 명의자였는데 개발이 된다는 말을 믿고 선산을 조각내서 매각을 한 겁니다. 사기를 제대로 당한 거죠. 아버님은 선산을 귀하디 귀하게 여기신 분이라 동생인 작은 아버님을 죽어라 욕하면서 잡히기만 하면 가만 안 놔둔다며 부르르 떠셨습니다. 작은 아버님은 일찍 캐나다로 도피한 상태고 사촌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다들 잡아떼기 바쁘더군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작정하고 버리신 일이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이번이 기회다 싶어서 저는 어머님과 구청과 법원을 다니면서 하나씩 일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렸고 품이 드는 일이었지만 참고 인내하며 하나씩 하나씩 열심히 하다 보니 큰 그림이 보였고 적어도 큰 문제는 해결한 셈이었죠. 아버님은 한글도 모르는 옆팬네가 뭘 했다는 거냐며 무시를 하셨는데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또박또박 왜 사기를 당했으며 이걸 무슨 죄목에 해당하며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순간은 제가 봐도 너무 멋지셨어요. 정말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더라고요. 아버님은 놀라서 임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안색이 달라지셨죠. 그렇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공조로 선산도 되찾고 그 공으로 아버님은 평생 어머니께 미안했다며 조그만 상가를 선물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늘 구박만 받다가 아버님께 인정을 받으니 뛸 듯이 기뻐하시더군요. 그동안의 서름이 좀 풀리는 것 같다고 해주셔서 저까지 덩달아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이렇게 큰일을 하나 처리하고 나니 그 후론 남편도 제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늘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옆에서 긴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아버지도 더 이상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시고요. 전 가부장적인 남편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더는 같이 못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는 다르게 남편은 계속 쪼고 가리키니까 받아들이고 변화하려고 노력은 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보면서 사람도 노력하며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삽니다. 현재는 예쁜 아기도 갖고 태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편 정신개조를 하고 시어머니의 입지를 좀 단단하게 만들고 나니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아버님도 다른 분이 되어 어머님을 많이 아껴주십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나 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연 보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이런 일이 있네요. 자존심이 상해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여기에 한풀이 해봅니다. 전 30대 남자고 얼마 전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복수까지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더러운 기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와 전 와이프는 제가 철없이 놀던 시절 헌팅으로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이차가 8살이라 처음엔 무지막지하게 싸우기도 했죠. 가치관 자체도 틀리고 세대 차이도 좀 있었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30이 되던 해에 실수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회초년생의 여자였지만 제가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그게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까지는 했지만 끝내 아이는 지켜내지 못하고 유산했습니다. 그때 저나 전 와이프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그 방황하던 시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임신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조금 더 우리의 생활을 즐기기로 했고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에 다시 천천히 부모가 돼도 되겠다 싶을 때 다시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극복하고 웃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젠 정말 행복만 있길 바랬습니다. 전 와이프는 노무사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간단한 서류 작업과 세금 관련 업무를 했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거의 다 5, 60대였기에 아빠처럼 잘 챙겨준다고 좋아했었죠. 저 또한 젊은 놈들이랑 부대끼는 것보다 그렇게 귀여움받으며 일하는 것이 안심되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는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회식도 아주 가끔 있었고 술도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 걱정할 일도 없었죠.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심지어 흰옷 검정옷도 같이 빨래 돌려 옷을 다 망쳐놓는 사람이었지만 저를 걱정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일단 주변에 남자도 없고 술도 안 좋아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해가 저무는 시점에 막년회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잘 다녀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식 마치고 11시쯤 들어왔는데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오빠 나 노래 불러서 20만원 벌었다? 말하기에 뭔 소린지 모르니 노무사랑 실장님들이 노래방 모니터에 5만원짜리 많이 붙여놓고 여직원들 95점 이상 나오면 가져가라고 했다더군요. 듣고 나니 화가 났습니다.
그게 좋냐고. 그런 거 다 도우미들한테나 하는 거고, 술 따르게 시키고 노래 시키고, 회식이 아니라 그냥 어린 애들이랑 노는데 신나셨다고 하느니 왜 괜히 성질 부르냐면서 속 좁은 사람 만들더군요. 아직 어려서 뭐가 뭔지도 몰라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불순하게 생각하는 건지, 여튼 제가 너무 과했나 싶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노무사님이 양갈비를 사준다고 여직원들만 데려간다고 하기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혼자 빠지기 좀 그렇다며 기어이 가더군요. 그날 못 먹는 술은 얼마나 퍼부어댔는지 집도 못 찾아서 택시기사한테 전화 받고 제가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쯤하니 점점 짜증이 나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어린 건 알겠는데 술도 좀 조절하고 하잔다고 다 하는 게 사회생활 아니라고 얘기하니 또 꼰대소리 한다며 피하기에 기분만 상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 저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저도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저러다 보면 사회생활 배우고 스스로 잘하겠지 생각하며 그냥 믿어주기로 했죠. 자꾸 같은 문제로 티격태격 해봐야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됐습니다. 그래 하고 넘어가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190이던 월급이 200이 되고 220이 되고, 그걸 저한테 자랑하기에 도대체 몇 달 사이에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월급을 올려주느냐 물으니 본인이 일 잘해서 능력 인정받았다며 내가 월급 많이 받으니 배 아프냐는 진짜 철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 30대 넘었는데 세상의 이치를 모르겠습니까? 세상엔 공짜가 없잖아요. 뭐 근속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실적을 요하는 직종도 아니고 늘 하는 일이 같은데 무슨 능력을 인정받아 몇 달 사이에 연봉으로 치면 300이 넘는 돈을 올려준단 말입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갔습니다. 또 그러고 며칠 뒤에는 못 보던 지갑이 있어서 보니 명품 브랜드고요. 이건 무슨 돈으로 샀냐 하니 노무사님이 선물로 하나씩 다 줬다기에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촉으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떠나질 않아서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죠. 자는 동안에 폰을 보려 해도 2중 3중으로 어찌나 잘 막아놨는지 실패하고, 저도 일을 하는 입장이니 졸졸 따라다닐 수도 없어서 답답했죠. 그러는 와중에 회사에서 유행 질병으로 인해 당분간 재택근무할 사람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기에 얼른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전 와이프한테는 말은 안 했죠. 마침 며칠 뒤에 회식을 한다기에 그 전날까지도 회사 가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식 당일날 아내 퇴근 시간 맞춰서 기다렸죠. 회식이라면 퇴근 후 다 같이 나와야 할 터인데 아내 혼자 나와서 가더군요. 따라가 보니 소고기집이었습니다. 먼저 자리 잡고 기다리는 건가 싶었는데 너무사 혼자 오더군요. 그리고 둘이서 식사를 합니다. 뭔 상황이지? 그리고 제발 아니기를 속으로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현실이 되더군요. 모텔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진짜 눈이 뒤집혀져서 주차하고 모텔 들어가려고 하는 와중에 뒤에서 노무사라는 인간 발로 찼습니다. 순식간에 난리가 났죠. 제가 남편인 걸 안 순간 선생님 오이십니다. 뭐 헛소리 하는데 눈에 뵈는 게 없었죠. 나이고 뭐고 장유 유서고 뭐고 두들겨 패고 있으니 모텔 아주머니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말리셔서 일단락 되었죠. 억울하시면 신고하라고, 일단 너는 다음에 보자 하고 아내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앉혀놓고 사실대로 다 말해라.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간 거라고 말했더니 다 말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자주 용돈 주고 해서 같이 밥 먹고 그러다가 제안 받았다고요. 한 달에 2번만 잠자리라면 월급 올려주고 거기에 따로 100만 원씩 챙겨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돈 많이 주니 그 재미에 수락했고 한 달에 한 번일 때도 있었고 안 만난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랬거나 말거나 중요한 것에 몸을 섞었다는 사실이었고 너무나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우리 둘이 열심히 벌고 그렇게 부족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돈이 필요했냐 하니 아직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많을 나이라며 본인 변명을 하더군요. 그래, 내가 한창 놀아야 할 시기에 유부녀 만들어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이제 놓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로 무슨 이혼을 하냐고 하는데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그냥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였죠. 단순히 그냥 잠 몇 번 잤다. 요즘 사람들 그냥 가볍게 그러는 것처럼요. 너 유부녀다. 혼자가 아니라 너 결혼한 여자고 이건 소송감이다. 옛날 같았으면 간통으로 집어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도 이혼 사유도 충분하다고 심각성을 말하니 본인도 다 알고 미안한데 이혼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냥 무시하고 짐 싸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제 돈으로 산 집이고 제 돈으로 한 결혼 진짜 몸만 왔으니 몸만 나가라고요. 뭐 처갓집도 멀지 않으니 그냥 거기 가던지 노무사한테 가던지 눈앞에서 일단 사라지라고 소리 지르니 짐 챙겨서 나가더군요. 화가 안 풀렸습니다. 어떻게든 둘을 박살내야 했습니다. 그딴 걸 유부녀한테 제안하는 그놈이나 아무리 어리다 한들 생각 없이 응하는 년이나 똑같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날 사무실 가서 깽판을 쳤습니다. 얼굴도 못 들더군요. 제가 등장해서 난리를 치니 직원들은 대충 눈치 깐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도 어떤 낌새가 있었겠죠. 폰 뺏어서 아내 딸 전화번호까지 저장했습니다. 딸까지 있는 놈이 무슨 이딴 짓을 하냐고 난리치니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한 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보자 싶은 마음에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불륜 고소했습니다. 결국 일이 커지고 그놈 아내 딸까지 다 알게 되었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딸들이. 참. 그 소송 진행하면서 자연스레 이혼했습니다. 아무리 철없고 진짜 밥 하나 제대로 할 줄 몰라도 내 아이 가졌었단 이유로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보려 했는데 이렇게까지 뒤통수 맞을 줄은 몰랐죠. 장인 장모님, 전 와이프 죽이니 살리니 저한테는 미안하다고 하시다가 막상 이혼하고 나니 그럴 이유 없으니 딱 선 그으시더군요. 저도 아쉬울 거 하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이번 일로 회사도 못 다니게 되었는데 위자료는 좀 줘야 되지 않냐는 시기였는데 전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기에 한 푼도 안 줬죠. 거기서 바로 돌아서신 거겠죠. 뭐 상관없습니다. 이제 남 되었으니까요. 되려 그놈 집에서 소송해봤자 손해배상하고 끝나는 거니까 그냥 취하해주면 돈 준다고는 하는데 더 어떻게 밀고 나가야 할지는 변호사랑 더 얘기를 해봐야 할 듯 하고요. 확실히 명예는 실추시켰으니 제 분풀이는 좀 한 것 같긴 합니다. 아직도 너무 열받고 쪽팔리지만요. 전 와이프는 이제 이렇게 일이 커지고 부모도 알고 주변에서도 손가락질 받으니 조금 심각성이 느껴졌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돈도 없는데 저한테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는 데다가 심지어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할 판이니 무서웠겠죠. 그치만 절대 용서해줄 마음 없습니다. 진짜로 겉만 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았기에 잘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네요. 진짜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 말이죠. 친구들한테는 창피해서 말도 못했습니다. 환갑 넘은 노인네랑 붙어먹어서 이혼했다 하면 뭐라 할까 싶어서요. 그래도 여기라도 얘기하니 좀 낫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살다 별일을 겪고 사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별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서요. 저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만나게 된 게 특이하게도 저희 엄마의 소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목욕탕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신랑이 그 목욕탕의 손님이었고 엄마는 목욕하러 들어가는 신랑을 보고는 여자친구가 없으면 여자 소개 한번 받아보라며 딸인 저를 소개시켜 주신 거였어요. 웃긴 게 신랑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대화 전개인데 그걸 또 알겠다고 전화번호를 남기고 목욕을 하러 갔고요. 그리고 그날 저는 엄마가 목욕탕에서 잠시 카운터 좀 봐달라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신랑은 나가면서 저를 봤었겠죠. 그날 저녁 엄마가 신랑에게 나갈 때 카운터에 있는 애 봤냐고. 본인 딸인데 오늘 갑자기 나온 거라 화장도 안 하고 그랬긴 한데 정말 괜찮다며 저를 소개시켜줬고
신랑도 저를 보지는 못했지만 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선자리 같은 소개팅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소개팅을 하면서도 흔한 경우가 아니다 보니 둘 다 웃기고 가벼운 마음이 컸습니다. 신랑은 사실 제가 아니라 저희 엄마가 너무 유쾌해서 따님도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어요. 바로 사귄다거나 어떠한 뒷만남을 계획해 두진 않았는데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가 만나보니 어떻냐고 재촉하시면서 물을 마시러 부엌을 가는 동안에도 곁에 붙어서 쫑알쫑알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마음에 걸린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남자를 만나야 네 앞길이 편하다고 장군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엄마는 처음에 재미로 점을 보러 다니다가 친구의 언니가 신내림을 받게 된 이후로 그 점집에서만 점을 많이 보러 다니셨는데 흔히들 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신발이 좋아서 잘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말하는 게 잘 맞기도 하고 당시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 무슨 강에 가서 옷도 태우고 제사 같은 것도 지내면서 엄마가 기운을 차리셔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알고 보니 그 점집에서 대충 점지를 해준 남자인 것 같았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서 크게 캐묻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과의 만남이 갑자기 조금은 꺼려지기 시작해서 연락도 잘 안 하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괜히 마주칠까봐 목욕탕 일도 별로 안 돕고 목욕탕 근처에도 안 다녔는데 다른 동네 카페에서 우연한 기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만나기로 한 친구가 일이 있다고 한두 시간 늦는다고 해서 혼자 밥이나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만나서 저도 모르게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 사람은 주말에 혼자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는 취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사람도 배가 고프다고 하여 인근 밥집에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지는 해를 바라보니 분위기 때문인지 전에는 괜스레 멀리 대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달리 보이고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제 친구가 오게 되면서 그 사람과는 헤어지게 되었고 친구에게 연애 상담을 했더니 엄마가 점을 보고 온 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그리고 점집에서 점지해준 거면 사주도 안 봐도 잘 맞는 사람 아니냐고 저한테 너무 경계하지 말고 잘 만나보라고 해서 그날 저녁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번 만남의 약속도 잡았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저희 엄마가 점집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소개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서 연락을 피했다고 사과도 했어요. 그 사람은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럼 저희는 인연은 맞나봐요? 하며 가볍게 맞장구를 쳐줘서 나중에는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사람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제 앞날은 꽃길만 남았다며 좋아하셨고 정말 엄마의 말처럼 제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신랑을 소개받을 당시만 해도 일러스트 업무를 회사에서 하고 있었는데 일이 너무 고되고 급여도 작다 보니 퇴직을 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신랑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무렵 한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책에 제가 일러스트 그림을 그리는 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2년 정도를 신랑과 연애하랴 일하랴 바쁘고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도 역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어머님 혼자 신랑을 키워주셨는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로도 무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사부인이 혼자 계신 거 맞냐고 계속 물어보셨고 저는 그렇다 대답을 하니 장군님이 곁에 뱀이 있는데 그 뱀이 저희를 힘들게 할 거라며 집에 있는 긴 물건들을 자르라고 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점집 그만 다니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랑이 저에게 음식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팔을 썰다가 서툰 칼질에 결국 손가락 끝을 살짝 베었어요. 그날 저녁은 밴드를 붙이고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음날에 엄마랑 통화 중 그냥 어제 신랑이 음식을 해준다고 하다가 베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발대발하면서 아직 집에 긴 물건들을 안 잘랐냐고 소리를 치면서 난리신 겁니다. 긴 물건 정리를 안 하면 저희에게 큰 화가 닥칠 거라며 길길이 날뛰는데 그 모습은 제가 아는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놀라서 통화를 종료해버릴 정도였어요. 이성을 잃으신 것처럼 보였거든요.
여튼 저희 신혼집의 비밀번호는 양가 부모님이 모두 알고 계시는데 하루는 집에 들어오니 커튼이 가로로 잘려져 있고 전선과 이불 그리고 반지꼬리에 실까지 잘려 있었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들어가서 본 게 다행이긴 하지만 손을 대기도 싫을 정도로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더니 다 저희를 위해 이러는 거라며 사부인이 뱀을 정리하기 전에는 이렇게라도 해둬야 화를 피한다고, 이걸로 안 되면 굿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엄마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은 감사하지만 도를 넘었다는 생각을 했고 한밤중에 저와 신랑은 그 짐들을 다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기괴하게 잘려져 있는 침구와 커튼 그리고 널브러진 전선들을 보고 있으니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며칠 뒤 부적까지 써오시고, 무튼 뱀과 관련된 일들은 다행히 부적 이후로는 없었는데 나중에 첫째로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그래야 그 아이가 저희 집안을 살린다고 베개와 지갑에 넣는 부적을 주셨고, 신랑에게는 그냥 몸 건강을 지켜주는 부적이라고 해서 지갑과 베개에 넣어뒀어요. 사실 앞전에 시어머님 뱀 사건으로 저희 부부와 엄마의 사이가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한번 믿어보자 했는데 임신한 첫째 아이는 딸아이였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또 난리를 부리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딸아이가 1월생으로 뱀띠였거든요. 저는 다 우연 같은데 여자아이인데다 뱀띠라고 저희 딸을 벌레 쫓듯이 했고 결국 저희 부부는 참지 못하고 엄마와 싸우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집 앞에 온갖 푸른색의 물건이 쌓여있고 저희가 당황해야 하는 사이에 엄마는 무당과 함께 찾아오셨어요. 저희 딸아이가 아들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딸로 태어나서 몸속의 음기를 양기로 바꿔야 한다고, 그래서 구판을 집에서 버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겁니다. 참다가 이번에는 너무 화가 난 저희 신랑, 결국 이게 다 뭐냐고, 다 필요 없으니 나가라며 그 사람들을 다 쫓아냈고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기 옷소매에 뭐가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그 아기 옷소매에까지 무슨 흉물스러운 부적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2차로 어이가 없어서 물건 다 가져다 버리고 결국 인연을 끊고 지내는 중입니다. 아버지랑 사별하고 난 이후부터 귀신점을 보러 다니며 위안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점이 잘 맞은 건지 정말 우연인지 아직까지도 신랑과 잘 지내고 있지만 이런 문제로 이성을 잃고 집을 부수고 손녀를 위험으로 모는 엄마와 연락을 하고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계속 뱀이 붙어있다고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남자친구나 주변 친구 중에도 뱀띠나 뭐 그런 사람도 없었고요. 저희 엄마가 안정을 찾으면 나중에라도 연락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휴대폰으로 저희 딸아이의 기혼을 남자아이로 바꿔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있네요. 점에 미쳐 사는 엄마 덕분에 제 정신건강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딸이 엄마와 등을 지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마음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살 수도 없으니 정말 미치겠네요. 세상 부모를 버리는 인간이 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